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부터 해결할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의견인데 의견에 대해서 또 영상 토론이 되겠네요. 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미사일이 크다고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미사일이 뭐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다른 거죠. 큰 미사일이 필요한 데서는 큰 미사일을 쓰는 거고, 작은 미사일이 필요한 곳에는 작은 미사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크면 좋고 작으면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ICBM의 동체는 탄소 섬유를 사용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탄소 섬유가 가볍기 때문에 가볍고 튼튼하고 뭐 열에 강하고 여러 가지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동체를 탄소 섬유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비싸요. 탄소 섬유 만들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모든 미사일을 다 탄소 섬유로 쓰는 게 아니라 돈 좀 있으면 이제 쓰는 건데, 아니면 뭐 이제 특수 금속을 쓰는 거죠.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이제 가볍고 튼튼한 금속들을 이용한 합금을 만들어서 쓰는데, 이 미사일 동체 자체가 워낙에 어떤 재질을 쓰느냐 이거 자체도 기밀이에요. 각 나라에서 그 금속을 만드는 기술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미사일을 입수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거 뭐 알루미늄이 몇 퍼센트 섞여 있고 뭐 철이 몇 퍼센트 섞여 있고 뭐 이 정도는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기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탄소 섬유도 사용한다. 탄소 섬유로 만드는 미사일도 있다. 대신에 비싸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의견인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ICBM은 우주로 날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거리가 무제한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셨어요. 추력 기술은 우주 발사체와 같아 사거리 제한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력 기술이라는 게 결국 엔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의 엔진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엔진이 결국 같은 기술을 쓴 거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기술 쓴 거고요. 심지어는 그 서로 호환을 하기도 해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썼던 엔진을 로켓 엔진으로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에 탑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고, 어차피 같은 로켓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사거리 제한이 없다,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예를 들면은 람보르기니에 있는 엔진을 떼다가 소나타에 탑재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소나타가 슈퍼카가 되고 스포츠카가 되느냐? 아니잖아요. 엔진이 같다고 해서 같은 발사체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용도가 있고 발사 각도가 있고 크기가 있고 무게가 있고 다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추력 기술이 같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ICBM은 원칙적으로 사거리 제한이 없다.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거리를 제한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만한 얘기인 거예요.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단거리 미사일이나 중거리 미사일이나 ICBM이나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연료 많이 실으면 더 멀리 날아가는 건 맞잖아요. 하지만 용도에 따라 나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ICBM도 용도에 따라서 더 멀리 날아가는 ICBM, 더 적게 날아가는 ICBM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거리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그 포브스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인공위성처럼 지구 궤도 위에 탄두를 올려놓고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그냥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부분 궤도 폭격 체계라고 하죠. ICBM보다 이제 사거리가 더 긴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ICBM에 사거리 제한이 없으면 포브스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포브스를 따로 만들고 그걸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ICBM이 사거리가 무제한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모든 ICBM을 사거리 무제한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뭐 이렇게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의견 주시면 또 토론할 게 있으면 또 토론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봤잖아요. 한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볼 수가 없고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볼 건데 미국은 쉬웠습니다. 미니트맨 3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종류가 좀 많습니다. 현재 북한에 있는 게 그 화성포 13형 개량형, 화성포 14형, 15, 17, 18, 19형 총 7개 종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화성포 13형과 그 개량형은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고요. 열병식 때 몇 번 등장하고 그 뒤로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 퇴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뭐 살펴볼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뭐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만 나왔지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뭐 살펴볼 수도 없고요. 또 북한이 화성포 19형을 2024년에 발사를 했죠. 그 뒤에 북한의 전략부대가 화성포 18형과 화성포 19형을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이걸 이제 주력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화성포 18형, 19형 두 개를 앞으로 양산을 할 거고 이에 따라서 14, 15, 17형은 이제 퇴역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신 형으로 이제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13형은 빼고요. 14, 15, 17, 18, 19형만 다루는데 개략적인 것만 뭐 이거 하나하나 자세히 다룰 건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시작하기 전에 16형이 지금 빠졌잖아요. 14, 15 그 다음에 16이 없고 17, 18, 19로 넘어가요. 16형은 왜 빠졌냐? 화성포 16형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화성포 16 나형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나형은 공개됐는데 16형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16형도 당연히 극초음속 미사일 아니겠냐.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가형, 나형 이렇게 있지 않겠냐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극초음속 활공체를 쏘아 올리는 로켓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할 거예요. 이 용어를 따지면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뭐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요. 극초음속 활공체 대신에 3단 로켓을 달면 그냥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화성포 16형도 뭐 그렇게 이제 짐작은 됩니다. 일단 화성포 이 시험 발사 결과를 좀 북에서 자세하게 데이터들을 공개를 합니다. 주로 공개하는 건 뭐냐면 최고 고도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멀리 갔느냐, 그 다음에 채공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공개를 하는데요. 여기서 수평 이동 거리는 굳이 따지진 않겠습니다. 사실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능에서 가장 핵심은 탄두 무게를 얼마까지 탑재할 수 있고 이 사거리가 얼마나 나오느냐잖아요. 근데 탄두 무게는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크기를 보고 대략 어느 정도 크기가 들어가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탄두 무게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거리를 알고 싶은데 사거리를 알려면 이거를 정상적인 궤도로 쏴서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북한이 그렇게 발사를 안 하고 이 수직으로 쏴가지고 이걸 고각 발사라고 하죠. 거의 뭐 90도에 가깝게 쏴가지고 거의 제자리에 떨어지는 수준으로 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정상 각도로 쐈을 때 얼마나 날아갈지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 수직으로 얼마나 높이 올라갔고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가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14형 화성포 14형을 2번 실험을 했고요. 15형 1번, 17형 2번, 18형 2번, 19형 1번 이렇게 이제 발사를 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보면은 최대 고도가 14형은 좀 편차가 크죠. 아마 첫 번째 쏠 때 약간 줄여서 쏜 게 아닌가 뭐 싶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 고도가 14형 같은 경우는 3,000km 내외 이렇게 이제 좀 날아가고요. 15형 같은 경우는 4,500 정도 나오죠. 17형은 6,000
안팎으로 6천을 약간 넘었네요. 18형 같은 경우는 이제 6천을 한참 넘었죠. 7천에 가까운 근접한 거고 19형 같은 경우는 8천에 근접한 최대 고도가 이렇게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행 시간 같은 경우는 이건 초로 계산했는데 뭐 2,000초부터 해서 쭉 이제 계속 올라가죠. 사실 비행 시간과 최대 고도는 그냥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 고도가 높을수록 비행 시간도 길어지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사거리가 길어질 거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미니트맨 3가 최대 고도가 1000km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훨씬 높이 올라간 거죠? 당연하죠. 고각으로 쐈으니까. 고각으로 쐈으니까 이 정도 올라가는 거고. 지구 둘레가 아니라 지구 반지름.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니까 이제 17형, 18형부터는 지구 반지름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는 걸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높이 올라간 거예요. 자, 물론 실전에서는 이렇게 높이 안 쏩니다. 이렇게 높이 쏘는 거는 그 낭비죠. 오히려 이제 수평으로 더 멀리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높이 쏘지는 않죠. 자, 아무튼 점점 더 멀리 사거리가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니트맨 3와 제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제원을 비교하는 데서 한계는 있어요. 일단 화성포 북한의 미사일들은 다 추측입니다. 길이도 사진 보고 추측하는 거고, 지름, 무게, 뭐 추력, 사거리, 다탄두, 개수, 뭐 이거 다 추측이에요. 몇 단 로켓인지, 뭐 액체 연료냐 고체 연료냐 뭐 이 정도, 발사대가 뭐 바퀴가 차의 바퀴가 몇 개냐 뭐 이 정도만 확인이 되는 거지 사실은 다 추측입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보죠. 길이가 보면은 미니트맨 3보다 다 길어요. 화성포 14형이 미니트맨 3랑 거의 이제 비슷하죠. 약간 짧은 뭐 30cm 짧네요. 나머지는 다 깁니다. 뭐 길어서 화성포 19형 같은 경우는 28m 이상, 30m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길이가 30m나 되는 미사일,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그다음에 지름도 보면은 다 두껍습니다. 미니트맨 3는 사실 딱 보면은 그 1.68m니까 사람 키 정도 되잖아요. 사람이 일어섰을 때 정도. 이 미니트맨 3를 눕혀 놓으면은 사람 키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화성포는 더 커요. 그래서 뭐 19형 같은 경우는 3m, 17형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 18형이 오히려 더 작습니다. 17형이나 19형 같은 경우는 3m니까 이거는 이 미사일을 눕혀놓고 그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이거 다칠 수 있는 매우 높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다음에 무게는 사실 이거 다 추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미니트맨 3보다는 더 무거울 거라는 건 이제 쉽게 추정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단 연료 보면은 미니트맨 3는 고체 연료를 쓰는 3단 미사일인데, 화성포 14, 15, 17까지는 액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가 기본 추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단 로켓을 보통 씁니다. 화성포 18, 19형이 이제 고체 연료를 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고체 연료를 쓰는 로켓 엔진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3단으로 또 바뀌었죠. 1단 추력이라는 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톤 힘이라고 돼 있네요. 81톤 힘이라는 건 뭐냐면 81톤의 무게를 겨우 들 수 있는 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추력을 보면은 화성포 14형이 이제 80,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화성포 14형에 달린 엔진이 백두 엔진이라는 이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이름을 아마 남쪽에서 붙인 걸로 저는 짐작이 되는데, 백두 엔진이라는 신형 액체 연료 로켓 엔진이 있어요. 그게 80톤 힘이거든요. 그걸 이제 화성포 14형이 하나를 탑재를 했고, 화성포 15형 같은 경우는 2개를 탑재했고, 화성포 17형 같은 경우는 4개를 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력이 점점 2배, 4배 이렇게 늘어나겠죠. 화성포 18형 같은 경우는 140톤 힘으로 추정을 해요. 고체 연료 로켓인데,
사거리는 미니트맨 3가 1400km를 날아가는데 화성포 14, 15형은 이제 10,000km, 13,000km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요. 화성포 17형부터는 이제 미니트맨 3보다 더 멀리 날아가죠. 15,000km. 그다음에 화성포 18형, 19형은 15,000보다 당연히 더 멀리 날아갈 걸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크기가 더 커졌기 때문에. 아니, 크기도 더 커졌고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근데 정확히는 뭐 알 수가 없죠. 우리 이제 최고 고도와 채공 시간 가지고 더 멀리 날아갈 거라고 짐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는 16,000km다, 뭐 20,000km다, 뭐 얘기하는데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탄두 개수, 미니트맨 3는 이제 3개 탄두를 탑재하고요. 북한은 화성포 17형까지는 하나씩만 단탄두죠. 그러다가 화성포 18형부터 다탄두로 이제 늘어났어요. 이때 북한에서 다탄두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쏘아 올렸다가 다탄두가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져서 내려오는 걸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탄두 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이 이후에 등장한 화성포 18형, 19형은 다탄두 미사일이 아니겠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화성포 18형은 아마 3개를 탑재할 거다. 크기로 놓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화성포 19형 같은 경우는 4개 이상 최대 10개까지도 탑재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이제 합니다. 발사대를 보면 미니트맨 3는 지하 고정식이잖아요. 화성포는 다 차량 이동식이에요. 근데 차량의 크기를 가지고 이제 성능을 비교할 수가 있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퀴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포 14형 같은 경우는 8축인데 한 축의 바퀴가 양옆에 2개가 있는데 이게 2개만 있지 않고 화물차 같은 경우 보면 이제 4개가 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바퀴가 몇 개 있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축이 8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형으로 가면 9축으로 늘어나죠. 17형으로 가면 11축으로 늘어나죠.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화성포 18형은 다시 9축이 됩니다. 그래서 화성포 18형이 17형보다 작은 미사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작은데 효율이 더 좋은 거죠. 그 다음 19형은 다시 11축으로 이제 커졌습니다. 화성포 19형이 이제 북한인이 개발한 미사일 중에서는 제일 큰 미사일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최초 등장은 미니트맨 3는 실전 배치를 1970년부터 한 거고, 실제 등장은 그 전에 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기록은 없어가지고 제가 못 찾았는데 1970년부터 배치를 했고, 북한 같은 경우는 화성포 14형이 2017년, 15형도 2017년, 17형은 2020년, 18형은 2023년, 19형 2024년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포 18형까지는 실전 배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됐고, 화성포 19형은 실전 배치했다는 건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 화성포들의 모양을 보면 모양도 다 이제 제각각이고, 이제 무늬나 이런 것들이 또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사거리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화성포들이 사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탄두 무게도 다를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러면 군사작전상 쓰임새가 다를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화성포 14형이 이제 사거리로 놓고 보면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까지 날아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런 데를 이제 겨냥을 하는 거겠죠. 화성포 15형은 거의 미국 전역을 거의 다 포괄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아마 플로리다 뭐 끝터리 정도는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DC까지 포함해서 미국 전역을 다 겨냥할 수 있고, 화성포 17형 같은 경우는 뭐 사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미국 전역을 포괄하는 건 물론이고, 탄두도 초대형 수소폭탄을 탑재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화성포 18형, 19형은 다탄두로 미국 전역을 동시에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 추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화성포 17형의 사거리와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아주 재밌는 내용을 봤어요. 그 엘랑의 우주정복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뭐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022년 3월 27일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북한 신형 ICBM의 충격적인 사거리, 진짜 15,000km 맞습니까? 라는 제목의 유튜브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화성포 17형이 실제로는 사거리가 26,000km라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 이게
그 수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켓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무게, 뭐 크기, 그다음에 연료 종류, 연료 탑재, 뭐 양,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자기가 조절을 해서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서 발사를 하면 뭐 1단은 어디서 분리하고 2단, 3단 뭐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얼마나 날아가는가를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약간 게임 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커벌 우주 프로그램 KSP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뛰어난 로켓 시뮬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추어 이 뭐랄까 우주 비행사라고 해야 되나? 아마추어 이쪽 관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자, 이걸 이용해서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재현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17형 북한에서 공개한 최고 고도 얼마 몇 초간 날았고 뭐 수평거리 얼마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게 되도록 화성포 17형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재현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정상 각도로 쏘는 그런 모의 발사를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15,000km까지 날아가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15,000km를 한참 더 가서 26,000km를 날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상당히 놀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이런 거죠. 미국을 지나쳐서 남미를 지나쳐서 남극까지 날아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추정치의 1.7배가 넘는 거죠. 비행시간은 1시간 40분가량 날았다고 하는데 비행시간은 당연히 고각으로 쏘는 거랑 그냥 정상각도로 쏘는 거랑 비행시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북한이 남극을 공격할 일이 없잖아요. 남극까지 굳이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 필요가 있나?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둘레의 절반이면 2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러면 2만 킬로미터가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구를 반 바퀴 돌고 더 도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 방향으로 쏘면 반대 방향으로 쏘아도 반 바퀴 돌고 더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구상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 이를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미국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든 목적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거죠. 그럼 어디로 발사하겠느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태평양 가로지를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최단거리가 아니고요.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가 둥글고 지구 중심을 지나는 평면을 이렇게 딱 잘랐을 때 가장 최단거리가 되는 거는 북극을 거쳐가는 거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직항로로 가보신 적 있나요? 알래스카 거쳐서 가요. 이렇게 북극 근처로 이렇게 쭉 날아가는 게 이 최단거리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당연히 연료를 아껴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겠죠. 요즘은 아마 경로가 약간 바뀌었을 거예요.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영공을 안 거쳐서 가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륙하자마자 러시아 영공을 거쳐가지고 러시아 연해주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게 최단거리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말로만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북극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면 15,000km로 미국 전역을 다 타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26,000km나 날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반대로 남극을 거쳐 날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남극을 거쳐가는 최장 경로가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니까 4만 킬로에서 15,000 빼면 25,000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극을 거쳐서 가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물론 아니 북극으로 가는 게 훨씬 짧은데 더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데 굳이 반대로 빙 돌아가지고 멀리 더 오래 걸려서 미국을 공격할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적국 하면은 이제 어디예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있잖아요. 북중러. 이 나라들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때 모두가 다 북극을 거쳐서 공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최단 경로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 나라들이 미사일을 쏠 것을 대비해서 북쪽에다가
특히 알래스카에다가 미사일 방어 기지들을 설치를 했어요. 레이더도 설치하고. 그래서 미사일 날라오는지 파악해가지고 요격을 하겠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남쪽에서 미사일이 날라올 거라고는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미사일 쏠 나라가 없어요. 어디 뭐 남미에서 미사일을 미국으로 쏠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일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도 없고, 뭐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쏘면 남극을 거쳐가겠죠. 근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미국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날릴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남쪽에서 막을 일이 없는 거예요. 북쪽만 잘 막으면 되는 거예요. 남쪽이 완전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남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온다. 이건 알아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알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최단 경로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지구를 반바퀴 이상 돌아서 날아가는 미사일, 이런 미사일을 부분 궤도 폭격 체계라고 부릅니다. FOBS, 포브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상을 옛날에 했었어요. 소련 이제 냉전 시절에 소련과 미국이 둘 다 이런 걸 개발을 막 했었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브스를 개발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게 그 외기권 조약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됐을 거예요. 외기권 조약이 뭐냐면은 우주 공간을 무기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전쟁에 활용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포브스까지 만들면 솔직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서로 죽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합의가 돼가지고, 야 그럼 우주를 전쟁 공간으로 쓰지 맙시다라고 합의를 해서 외기권 조약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외기권 조약이 약간 휴지 조각이 됐죠. 왜냐하면 미국이 레이건 정부 시절이었죠. 그 스타워즈 계획, 전략 방위 구상 뭐 해가지고 뭐 인공위성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 뭐 이런 식의 구상을 밝히면서 사실 외기권 조약이 약간 누더기가 되긴 했는데, 뭐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포브스를 개발을 그때 당시에 한참 구상만 나오다가 실제로 개발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혹시 북한이 개발한 화성포 17형이 되면 18형, 19형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포브스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엔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개발 창조형 엔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북한이 얘기를 했는데, 자 미니트맨 3와 화성포들의 1단 로켓 추력을 비교해 보면은 화성포 14형이 좀 비슷하고 나머지는 다 커요. 월등히 커요. 자, 그래서 이제 2단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건데, 이 엔진이 바로 백두 엔진이다. 백두 엔진 혹은 뭐 백두산 엔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이게 언제 개발된 거냐면요. 2017년 3월 18일에 시험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북한에서는 3.18 혁명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한 게 백두 엔진이 한 개 추력이 80톤 힘이라는 거예요. 2016년 3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미사일 개발을 모방이 아닌 개발 창조용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동안에는 모방형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즉 아마 러시아로 추정이 되는 소련 시절이었겠죠. 거기서 도입한 미사일을 분해를 해가지고, 아 미사일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뭐 똑같이 또 만들어 보고 뭐 좀 다르게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개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북한이. 그러다가 2016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처음부터 이 독자적인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개발 창조용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다른 나라 미사일을 흉내내던 걸 벗어나서 자체 기술로 만들어서 1년 만에 2017년 3월 18일에 신형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3.18 혁명이라 부르고, 북한은 그래서 견본 모방형을 벗어나 개발 창조용으로 전환한 계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북한의 무기가 대체로 좀 이 견본 모방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독자적인 것들로 개발을 해보자, 꼭 남의 나라 따라할 건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 로켓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니트맨 3와 화성포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추력에 비해서 사거리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 2단 로켓의 차이에서 이제 좀 많이 비롯합니다. 1단 로켓으로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는 건 아니죠. 우주 공간까지 올라갑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2단 로켓을 이용해서 3단 로켓을 이용해서 멀리 날아가게 되는데 2단 로켓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이 돼요. 근데 뭐 2단 로켓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으니까 뭐 알 수는 없는데 2019년에 북한이 2단 로켓용 신형 엔진을 개발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때 2019년 12월 8일에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이 전날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5일 후에 12월 13일에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궁금해했죠. 뭐야 저게? 근데 그때 북한 발표에 따르면 이 신형 엔진이 시험 시간이 7분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매우 좀 특이한 겁니다. 왜 특이하냐면은 이 액체든 고체든 1단 로켓은 통상 1분 정도 연소하고 끝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로켓 미사일 다탄도 미사일 쏘는 거 영상을 보면은 발사하고 1분 정도 지나면 1단 로켓 분리를 합니다. 연소가 끝나서. 길어도 3분 정도 연소한다 그래요. 근데 7분이나 연소했다?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2단, 3단은 1단보다 더 작아요. 더 작으니까 더 짧아요. 보통 2단, 3단도 1분 정도 연소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연료 양이나 이런 건 더 작지만 더 조금씩 태우면 되는 거니까. 액체 연료는 그런 거 조절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2단 로켓이나 3단 로켓은 이 연소를 하다가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재점화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요. 보통 2, 3회 가량 이렇게 재점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분 동안 계속 그 연료 연소를 한 게 아니라 연소를 했다가 껐다가 다시 켰다가 껐다가 다시 켰다가 껐다가 이거를 해가지고 7분 정도 해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마 2단 로켓용 엔진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형 2단 로켓을 개발했으니까 사거리도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성포 18형으로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합니다. 북한이 2021년인가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국정 과제로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2년 12월 15일에 대형 고체 연료 로켓 엔진 지상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처음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화성포 이제 19형까지 나온 거고요. 화성포 19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북한이 이걸 이제 뭐 완결판, 최종 완결판, 세계 최강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최종 완결판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나온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기술이 다 집약돼 있다 라는 의미겠죠. 세계 최강이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세계 최강이라고 하려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뭐 미니트맨 3하고는 뭐 비교할 것도 없고 러시아랑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래도 ICBM계에서는 러시아가 최강으로 꼽히기 때문에 동일한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찾자면 러시아의 이제 가장 최신 미사일이 RS-24 야르스가 있습니다. 그럼 야르스보다 더 우월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이 야르스는 2010년에 러시아가 도입한 건데 사거리가 12,000km고 150킬로톤 혹은 300킬로톤의 수소폭탄 탄두를 6개에서 10개까지 탑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탄두 개별 유도 미사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포 19형도 이거보단 더 낫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량 이동식이고 그 다음에 사거리는 더 길죠? 탄두도 더 많이 더 강력한 걸 탑재할 수 있겠네? 다탄두 기술 당연히 들어갔겠네?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크기로 놓고 보면 야르스보다 화성포 19형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아마 더 멀리 더 무거운 걸 싣고 날아갈 수 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이동식은 아니고 고정식으로 발사하는 미사일 중에서는 러시아의 RS-28 사르마트가 가장
큰 미사일로 알려져 있어요. 세계 최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사르마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러시아에서 이 제대로 된 사진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사르마트 사진 찾아보면 다 너무 뭐 작고 해상도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미사일이지 뭐 좀 애매한 그런 것들만 쭉 나옵니다. 자, 아무튼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사르마트는 단 한 개로 프랑스 영토 전체를 초토화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뭡니까, 다탄두에 그만큼 강력한 탄두를 탑재한 여러 개의 탑재한 미사일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볼 때 사르마트보다 그러면 화성포 19형이 더 셀까라고 했을 때는 그건 사실 약간 미지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세계 최강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무조건 더 세면 된다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사르마트는 약점이 있어요. 액체 연료 로켓입니다. 그리고 고정식이에요.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죠. 아무튼 화성포 19형도 사르마트와 안 먹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미사일 이제 스펙을 좀 비교를 해보면 옆에 표와 같이 이렇게 좀 나옵니다. 자, 보면은 사르마트가 화성포 19형보다는 한 5m 정도 더 큰 거죠. 지름은 뭐 비슷한 것 같고, 무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르마트가 무게가 2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 정확한 수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공개된 건 이렇게 좀 이거 추정이죠 사실. 러시아가 사르마트에 대해서는 별로 정보를 공개한 게 없기 때문에 200톤 정도 나갈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와, 이렇게까지 무겁나? 3단 액체, 이게 액체 연료 미사일인데 3단인 거는 매우 특이한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 탄두 같은 경우는 500킬로톤 탄두를 15개 혹은 750킬로톤 탄두를 10개나 탑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사거리가 18,000km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최대 속도는 오히려 약간 좀 이제 느려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사르마트인데 화성포 19형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쭉 개요식으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꼽아가지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뭔가, 이런 것들만 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남북미 무기열전은 자주시보와 촛불전진에서 동시에 게재되고 있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댓글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